베트남의 제주도라고 불릴 정도로 현지인들도 휴양 목적으로 많이 들리는 데다 사방이 바다인 푸꾸옥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하는 날이다. 우리가 예약한 호핑 투어는 호텔에서부터 선착장까지 픽업 차량으로 이동하는 걸로 시작했다. 도착한 선착장에서는 섬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이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스피드보트를 타고 가기에 멀미하는 사람은 미리 멀미약을 먹고 탑승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 투어 중 우리가 참여한 건 한국인 전용 투어라 언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참여할 수 있었다. 항시 동행하며 진행 상황을 공지하는 가이드까지도 한국인이셔서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특히 좋았다. 역시 스피드보트는 다르다.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을 느끼고 있었는데 벌써 첫 번째 스노클링 스팟에 도착했다. 첫 번째 스팟인 홀려섬 부근에서의 스노클링은 워밍업 개념으로 짧게 진행된다고 하셨다. 20-30분 정도로 누군가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보트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개념치 않는 듯 들떠 보였다. 스노클링 장비와 구명조끼 모두 대여해 주시기에 개인 장비 없이도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투어 전날 안내하신 내용대로 바닥에 암석이 많으니 아쿠아 슈즈나 오리발을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홀려섬 부근의 메인이 아닌데도 스노클링을 즐기기에는 충분했다. 다른 여행사에서도 호핑 투어를 진행하는 걸 보면 인기 스팟 같다. 짧게 노는 게 아쉬울 정도로 물이 맑은 데다 다양한 종류의 열대어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동행하신 현지 가이드분께서는 투어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빵 조각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인파가 몰린 곳으로 찾아와 빵을 뿌리고 가시는 덕에 물고기를 못 볼 수가 없는 구조였다. 멀리서 유유히 낚시를 즐기시는 선장님도 볼 수 있었는데 가이드분께 여쭤보니 우기 시즌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투어 코스에서 낚시가 제외된다고 하시니 예약 예정이라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배에 올라가 사람들을 보니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스노클링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어 보였다. 워밍업도 열과 성을 다해 즐기고 나니 두 번째 스팟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리 길지 않았던 질주 끝에 도착한 곳은 메인으로 내세우는 감기섬이다. 들어가기 전이지만 왜 메인섬인지 알 것 같았다. 당장 배 위에서만 봐도 열대어가 몰려있는 게 보일 정도로 맑았고 흔히들 비유하는 에메랄드색 바다였다. 홀려섬에서도 충분히 많은 물고기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감기섬에 비하면 약과였다. 독특한 색감이 눈에 띄는 열대어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주변을 맴돌 정도였다. 이곳에서도 역시나 배 위에서 가이드분이 빵을 찢어 던지시는데 떠다니는 빵 조각을 주우면 물고기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얕은 곳은 1.5m, 제일 깊은 곳은 8m쯤 된다는데 어딜 가도 고개를 넣으면 물고기가 반기고 고개를 들면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 모든 게 완벽한 곳이었다. 이 섬을 마지막으로 스노클링은 끝이기에 남은 체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일념으로 놀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났다. 스노클링도 수상 레저다 보니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다. 이제 허기를 달래 점심을 먹을 차례다. 점심도 먹고 샌딩 전까지 휴식을 즐기기 위해 오션펄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새로 생긴 곳임에도 고요는커녕 여러 대의 배와 사람으로 북적였다. 미리 세팅된 점심은 투어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4인 기준 신라면 4개, 볶음밥 2개, 모닝글로리 2개가 제공되었다. 한국인에게 라면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볶음밥과 모닝글로리도 바로 조리한 게 아님에도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었다. 다만 외부 음식은 일절 반입 금지라 마실거리 같은 경우에는 섬 내에서 별도로 구매를 했다. 식사도 마쳤으니 자유시간 동안 섬을 둘러보기로 했다. 메이롯 섬은 사오비치만큼이나 하얀 백사장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길게 이어진 백사장을 따라 걷다 보면 각 잡고 만든 포토존이 나타난다.
나름 신설인 곳이어서 그런지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허름한 몇몇 해변의 구조물과는 달리 깔끔하게 유지되는 것 같았다. 바다의 한쪽에서는 제트스키와 패러세일링과 같은 수상 레저가 진행 중이었는데 깨끗하나 못해 투명한 바다 위를 질주하는 건 짜릿할 것 같았다. 함께 투어를 진행한 몇몇 분들께서 패러세일링을 즐기는 걸 보자 갑자기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다. 출발할 때 줄을 잡은 팔을 절대 내리면 안 되고 하나 둘 셋을 세면 바다를 향해서 달리라고 하셨다. 떨리는 마음과 다르게 다리는 착실하게 움직였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떠오른 하늘에서 본 바다는 공포감을 잊게 했다. 맑은 날씨 덕인지 그간 푸꾸옥에서 봤던 바다 중 가장 아름다웠다. 이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는 감상에 빠지려던 찰나. 감상 이전에 내가 먼저 바다에 빠졌다. 얕은 데 내려주는 곳도 있다던데 한가운데 냅다 빠뜨려 버리신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둥실 떠있는 와중 제트스키를 타고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니 거의 백마탄 왕자다. 패러세일링을 하면 제트스키까지 즐길 수 있다니 1분도 안 타긴 했지만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는 제트스키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여러 섬을 들렸으니 대망의 마무리는 유명한 혼돈섬에 갈 차례다. 푸꾸옥과 떨어져 있는 섬이다 보니 혼돈섬에 갈 때는 그랩이나 툭툭이 대신 케이블카로만 갈 수 있다. 이동수단도 한정적이고 상시 탑승도 불가능하기에 케이블카 운행 시간을 미리 숙지하고 계획하는 게 좋다. 우리는 푸꾸옥에 방문하기 전 입장권 대부분을 미리 구매해서 대기 없이 바로 QR코드를 보여드리고 입장할 수 있었다. 사람이 적으면 일행끼리 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탄 시간엔 여러 인원과 함께 탑승해야 했다. 운행을 재개하자마자 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탑승한다면 확실히 사람이 적어진다고 한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폭우가 내리면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길래 걱정했는데 이 정도 비쯤은 괜찮은 것 같다. 케이블카의 길이가 7,899.9m니 길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가는 내내 끝이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엄청난 길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랜 시간 가야 하기에 에어컨의 유무가 가장 중요했는데 에어컨이 없어도 창문을 열고 타니 들어오는 바람 덕에 전혀 덥지 않았다. 수상 마을이 보인다면 대략 중간 이상은 온 것이다. 워터파크와 함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보인다면 내릴 때가 된 것인데 마지막 하강이 끝나면 혼돈섬에 도착하게 된다. 케이블카 하차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눈앞에 써널드가 펼쳐졌다. 푸꾸옥의 북부는 빈그룹이 중심이라면 남부에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인 선그룹이 있다. 거의 혼돈섬 전체에 관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런 곳에서 조성한 테마파크인 써널드는 어떤 곳일지 궁금해졌다. 아무래도 관광 목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 만큼 초입에는 다양한 포토존으로 가득했다. 단순하지만 새로운 느낌인 써널드의 입구는 자연 친화적인 조경과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는 느낌으로 섬 자체가 하나의 테마파크 같았다. 넓은 섬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약도와 안내판도 있는데 메인 장소는 확대가 되어 있어 찾아가기 편할 것 같았다. 우리는 티켓 없이도 방문할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부터 가기로 했다. 입구부터 빼곡히 들어선 야자수와 푸릇푸릇한 잎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맑은 물과 대비되는 백사장은 쓰레기 한 점 없이 깔끔했다. 자연적으로 생긴 대비감도 좋지만 프라이빗 비치를 구성하는데 신경을 쏟았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조형물도 있었다. 바닷가도 둘러봤으니 이제 써널드의 내부를 더 탐색할 차례다. 더욱 상세히 파헤치기 위해 약도에서 확대되어 있던 그곳 이글아이란 이름의 어트랙션을 타러 왔다. 강렬한 이름이지만
느리게 올라가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개념의 어트랙션이었다. 원형의 도넛 같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구경하는데 내려갈 때도 천천히 움직여서 탑승 내내 안정감 있게 탈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글아이에서 눈에 밟히던 우든 코스터를 찾아 나섰다. 국내에 있는 우든 코스터에 비하면 만만한 수준 같았다. 우든 코스터를 탈 때는 물품 보관함에 짐을 맡기고 탈 것을 권고하신다. 보관함에서는 귀찮게 비밀번호로 잠그는 것이 아니라 얼굴 인식으로 등록부터 해제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쳤다. 분명 멀리서 봤을 때는 유아 전용 롤러코스터 같은 높이였는데 막상 타보니까 레일이 꽤 긴데다 코스의 변화가 상당했다. 베트남 최초의 우든 코스터인데다 적당한 스릴을 느낄 수 있으니 타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써널드의 어트랙션은 아쉽게도 이게 끝이다. 자이로 드롭과 비슷한 것까지 총 3개가 전부인데 그 하나는 미운행 중이었다. 어쩔 수 없이 써널드의 핵심인 아쿠아토피아로 넘어가게 됐다. 앙증맞은 조형물이 잔뜩 있는 데다 호탕해 보이는 캐릭터의 간판이 보인다면 입구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작은 락커는 3만동, 약 1,600원, 큰 락커는 6만동, 약 3,200원에 각각 2만동의 디파짓이 있었고 타올은 5만동, 약 2,700원에 10만동의 디파짓이 있었다. 우리는 큰 락커 하나에 4명의 짐을 다 넣었는데 나름 수월하게 들어간 걸 보면 크기가 꽤 큰 것 같다. 짐을 맡기니 확실히 손이 가벼워졌다. 바로 물에 뛰어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먼저 배부터 채우기로 했다. 아쿠아토피아 내에는 식당이 그리 많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작지만 여러 식당 중 가장 평이 괜찮았던 피자를 먹으러 왔다. 메뉴는 주력인 피자 외에도 다양한 단품 메뉴가 있는데 우리는 20%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세트 메뉴를 주문했다. 실내에 별도의 테이블은 없어서 야외 파라솔에 자리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그리 덥지는 않았다. 이윽고 진동벨이 울리며 주문했던 음식이 나왔다. 피자, 스파게티, 마늘빵, 샐러드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었는데 비주얼부터가 압살이었다. 피자 한 조각을 두면 치즈가 쭉 늘어나는 데다가 토핑으로 올라간 파인애플과 베이컨의 단짠단짠 조합이 환상적이었다. 의외로 가장 쉬운 요리인 스파게티가 별로라는 평이 많았는데 우리가 갔을 땐 개선된 거지 소스와 면이 따로 돈다는 느낌 없이 잘 어우러졌다. 샐러드와 마늘 바게트까지 깔끔하게 비웠으니 이제 마음껏 놀 차례다. 식당에서 슬라이드와 파도풀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에는 물과 어울리는 독특한 조형물이 몇 개 있었다. 파도풀은 언제든 즐길 수 있지만 파도가 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다. 20분 단위로 시행하는데 때마침 운영 중이길래 바로 합류했다. 빈 원더스와 마찬가지로 튜브는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이니 산처럼 쌓인 것 중에 하나를 들고 파도에 뛰어들면 된다. 파도가 센 편은 아니지만 빈 원더스의 타이푼 월드에 있던 파도풀보다 수심이 깊었다. 끝쪽으로 들어가면 수심이 대략 1.7m 이상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파도를 맞으며 멍하니 밀려나기 좋았다. 혹시나 어린아이를 동반해서 걱정된다면 양옆에 라이프가드 분들이 항시 대기 중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둥실 떠다니며 아까 먹었던 피자도 소화했겠다. 이제 슬라이드를 타며 슬슬 몸을 풀어줄 차례다. 이것도 무게 확인의 시간을 거친 후 탑승할 수 있었는데 내려가는 내내 예측 못할 순간에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덕에 흠뻑 젖을 수밖에 없었다. 그와 반대로 포세이돈의 복수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다. 크기는 훨씬 컸지만 부드럽게 내려가는 덕에 가볍게 즐기기 좋았다. 대신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매트에 엎드려서 타는 옥토퍼스를 타러 왔다.
엎드려서 타기에 당연히 얼굴에 물을 직통으로 맞지만 빠른 속도를 체감하기에 이만한 슬라이드는 없을 것 같다. 지칠 때쯤이면 선베드에서 여유를 즐기면 된다. 그늘이 있어서 시원한 데다 무료이기까지 해서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체력을 충전했으니 이제 다시 구석구석 탐방해야겠다. 무난하게 타고자 하는 마음에 선택한 건 아나콘다라는 이름의 슬라이드다. 튜브 안에 물이 차 있어서 걱정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거나 몸이 뜨는 느낌은 없어서 초심자에게 최적일 것 같다. 마지막은 워터파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물벼락이다. 몽키비치라는 키즈풀로 가야 맞을 수 있는데 바구니에 있는 깜찍한 얼굴과는 반대로 쏟아져 내리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신나게 물놀이도 즐겼으니 이제 케이블카 시간에 맞춰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다행히도 아까와 다르게 날씨가 맑게 갠 덕에 푸른빛의 바다와 마주할 수 있었다. 중간에 있는 기둥을 넘어갈 때마다 케이블카가 살짝 뜨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 큰 움직임은 아니어서 나름의 재미였지만 만약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곤욕일 듯하다. 도착할 때쯤 되자 케이블카 안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졌다.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아기자기한 색감으로 장난감 성처럼 생긴 건물이 쭉 이어져 있었는데 혼돈섬과 함께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선셋타운이 바로 이곳이었다. 케이블카의 하차지에는 미니어처로 구현한 선셋타운이 전시돼 있었다. 규모가 꽤 커 보이는 데다 볼거리도 많을 것 같아 남은 시간은 선셋타운에서 보내기로 했다. 당장 케이블카 탑승지 인근만 하더라도 구경할 게 많았다. 분수대부터 선셋타운 간판, 중세시대 느낌이 물씬 나는 광장까지 모든 곳이 포토존이었다. 꽤 넓은 구역을 전체로 통틀어서 선셋타운이라고 부르기에 구석구석 걸어다녀야 여러 포토스팟을 찾을 수 있었다. 거리와 건물 전체를 이탈리아 스타일로 꾸미기도 했고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도 이탈리아 지역명을 기재해서 곳곳을 누비며 찾는 재미가 있었다. 산 마르코 광장 시계탑과 비슷한 시계탑을 찾았다. 시계탑이 있는 곳은 바로 메인거리라고 하니 상권이 활발한 곳을 찾고 있다면 바로 시계탑을 찾아가면 된다. 다른 곳은 푸꾸오키 신설 휴양지로 각광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인 만큼 아쉽게도 입점되지 않은 빈 상가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건물 외관이 고풍스러워서 사진을 찍는 용도로는 훌륭한 데다 몇 년 이내로 활성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인근이라거나 혼돈섬에 들릴 때 둘러보기 좋은 곳 같다. 거리 곳곳에는 각기 다른 느낌의 분수대도 여러 대 놓인 데다 이탈리아를 테마로 꾸민 곳답게 콜로세움을 오마주한 건축물도 있으니 푸꾸옥에서 또 다른 세계를 느껴보고 싶다면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선셋타운을 걷다 보니 남부에서 보는 선셋은 어떨지 궁금해졌다. 마침 야외 테이블 뷰가 괜찮은 곳을 찾기도 했고 딱 저녁을 먹다 보면 금세 해가 질 것 같아 여유롭게 일몰을 기다리기로 했다. 우리는 키스브릿지와 오션뷰가 훤히 보이는 루남 카페를 찾았다. 해가 질 때쯤이어서 그런지 야외 테이블에 앉아도 덥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메뉴판의 두께가 상당할 때부터 눈치챘어야 했다. 넘기면 넘길수록 많은 가짓수에 뭘 시켜야 할지 가늠조차 가지 않았다. 대략 전반은 식사, 중반은 디저트, 후반은 음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굳이 카페를 찾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식사부터 후식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였다. 주문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했던 메뉴들이 하나둘 나왔다. 아무래도 한 번에 여러 개를 시켰기에 순차적으로 천천히 준비되었는데 맛있는 냄새에 허기가 도는 것도 잠시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일몰에 점차 몰입하게 됐다. 키스브릿지 위에서 아른거리는 노을과 일렁이는 파도에 비친 모습이 절경이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인 건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남기거나 멍하니 구경하고 있었다. 실컷 구경을 마치자 타이밍 좋게도 주문한 음식이 모두 나왔다.
루남 카페라는 이름치고는 퀄리티가 상당했는데 알고 보니 루남 비스트로라는 베트남의 곳곳에 있는 체인점이라고 한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문할 때 굽기 정도를 정할 수 있는 데다 돌판 위에 준비되기에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다. 볶음밥 위에 얹어진 고기는 뻑뻑하지 않아서 곁들여 먹기 좋았고 같이 나온 김치도 익숙한 맛이라 어디 하나 튀는 것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사실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풍경도 한몫했다. 이제는 여러 색이 섞여서 오묘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이런 풍경과 함께라면 뭘 먹어도 맛있을 게 분명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아름다웠던 선셋은 사라지고 금세 어두워졌다.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디저트로 마무리할 차례다. 기분 좋은 달달함이 맴도는 허니브레드와 바나나 브릴레까지 먹으니 비로소 완벽한 식사를 끝낸 기분이다. 오늘은 푸꾸옥 안에 숨겨진 여러 섬까지 들러서 더욱 의미가 깊은 하루였다. 이제야 푸꾸옥에 숨겨진 곳곳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벌써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마지막인 만큼 일정 가득 채워서 보내기로 했으니 미리 체력을 비축하고 내일 아껴뒀던 체력을 모두 소모해야겠다.